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박사입니다. 오늘은 스크립트 개요와 콘솔 뷰에 데이터를 출력하는 debug.log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C# 스크립트의 역할은 컴포넌트로 사용되었을 때는 게임 오브젝트에 종속되어 해당 오브젝트에 주어지는 각종 명령을 제어하게 됩니다. 또한 게임 내에 등장하는 적, 아이템과 같은 여러 오브젝트들을 생성, 삭제하기도 하며 게임 전체 또는 일부를 관리하는 게임 내 시스템의 역할을 합니다. 즉, 우리 게임이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기능을 C# 스크립트를 이용해 작성하게 됩니다. 유니티에서 C# 스크립트 파일은 프로젝트 뷰의 생성 메뉴에서 C# 스크립트를 선택해서 생성합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파일을 생성한 직후에 스크립트 이름을 설정하면 스크립트 파일 이름과 스크립트 내부 클래스 이름이 동일하게 설정됩니다. 스크립트 파일을 선택하면 현재 스크립트에 작성되어 있는 내용이 인스펙터 뷰에 보입니다. 스크립트 내용을 편집하려면 스크립트 파일을 더블 클릭합니다. 우리가 유니티 허브에서 에디터를 설치할 때 함께 설치하는 비주얼 스튜디오가 실행됩니다. 화면은 스크립트를 처음 생성했을 때 작성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모노 비헤이버, 디버그 등과 같이 이름 공간 내부에 정의되어 있는 클래스, 구조체를 사용하려면 해당 클래스가 소속되어 있는 이름 공간을 유징으로 정의해야 합니다. 그 아래에 퍼블릭 클래스 키워드와 함께 현재 클래스 이름을 작성하고 콜론 뒤에 부모 클래스, 인터페이스 등을 정의하게 됩니다. 우리가 스크립트를 컴포넌트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모노 비헤이버를 부모 클래스로 선언해야 합니다. 클래스에 포함되는 내용이라는 뜻으로 6번째 줄과 18번째 줄에 중괄호를 작성합니다. 스크립트를 작성하기 위해 기본이 되는 내용을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세미콜론, 계획 문자라고 부릅니다. 한글에서 점을 찍어 문장을 마치는 것과 같이 스크립트 상에서 한 문장이 끝났음을 알리는 문자입니다. 다음으로 들여쓰기입니다. 이후에 배우게 될 클래스, 함수와 같이 여러 줄의 문장이 하나의 그룹을 나타낼 때 중괄호를 이용해 해당 그룹의 범위를 나타내고 이때 들여쓰기를 통해 그룹을 구분하기 용이하게 도와줍니다. 들여쓰기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에러가 발생하거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개발자가 스크립트를 볼 때 가독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스크립트 작성이 완료되면 편집기 상단의 디스크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단축키 Ctrl S를 눌러 스크립트를 저장합니다. 저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수정한 내용이 유니티 에디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스크립트를 저장하고 유니티 에디터로 돌아오면 스크립트를 컴파일합니다. 컴파일이 완료되었을 때 스크립트에 에러가 있으면 콘솔 뷰의 에러 내용과 에러 위치를 출력합니다. 만약 스크립트에 에러가 있어 콘솔 뷰에 에러가 출력되어 있으면 컴포넌트를 추가할 수 없거나 컴포넌트에 보여지는 파라미터들이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이 유니티 에디터의 기능들이 정상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석은 스크립트 내부에 작성되지만 스크립트 실행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코드입니다. 화면과 같이 두 개의 슬러시를 연속으로 사용하고 그 뒤에 작성하는 내용은 주석으로 인식되어 프로그램 실행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 줄을 동시에 주석 처리할 때는 슬러시 별과 별 슬러시 사이에 내용을 작성합니다. 콘솔 뷰의 문자열을 출력하기 위해 프로젝트 뷰의 생성 메뉴에서 C# 스크립트 파일을 생성하고 이름을 테스트 코드로 설정합니다. 스크립트 편집을 위해 스크립트를 더블 클릭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2를 엽니다. 스크립트 내부에 있는 start, update 함수를 삭제하고 게임을 실행했을 때 바로 실행되는 awake 메소드를 작성합니다. debug.log 괄호 내부 쌍따옴표 사이에 우리가 출력하고 싶은 문장을 작성합니다.
스크립트 작성이 완료되면 디스크 모양의 아이콘을 눌러 스크립트를 저장하고 에디터로 돌아가게 되면 컴파일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우리가 생성 및 작성한 스크립트는 프로젝트 뷰에 있는 파일이고 이 파일이 실행되려면 하이어라키 뷰에 존재해야 합니다. 하이어라키 뷰에서 스크립트를 실행하려면 게임 오브젝트의 컴포넌트로 적용해야 합니다. 화면에 보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create empty로 빈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우리가 작성한 테스트 코드 스크립트를 방금 생성한 게임 오브젝트의 컴포넌트로 적용합니다. 게임을 실행하면 우리가 테스트 스크립트 내부의 debug.log 메소드에 작성한 내용이 콘솔 뷰에 출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클래스의 이름과 스크립트 파일 이름이 같지 않을 경우에는 컴포넌트로 적용하려고 했을 때 이름을 일치시키라는 경고 메시지가 출력되고 컴포넌트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C# 프로그래밍에 대해 간략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란 게임 내에 필요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사용하기 위해 배정되는 공간을 지칭하는 이름입니다. 우리는 컴퓨터에 영화, 사진, 문서와 같은 파일들을 저장해두고 필요할 때 열어봅니다. 또한 이 파일들을 우리가 수정해서 다시 저장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게임 내부에서도 플레이어 이름, 공격력 등 다양한 정보를 저장해두고 필요할 때 꺼내 쓰거나 데이터를 수정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게임 내부에서 데이터를 저장, 사용하는 공간들을 변수라고 합니다. 변수는 플레이어 이름, 공격력과 같은 단순한 정보부터 보여지는 이미지, 사운드, 플레이어 스탯, 스킬과 같이 복잡한 정보까지 게임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저장 및 사용 가능합니다. 어떤 데이터를 저장 및 사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데이터 공간을 확보하고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범위, 저장하는 데이터 속성, 그 공간을 지칭하는 이름을 설정하게 되는데 이를 변수 선언이라고 합니다. 변수를 선언할 때 항상 포함되어야 되는 필수 요소 두 가지가 있는데 저장할 데이터 자료형과 변수 이름입니다. 왼쪽 그림과 같이 int current hp라고 변수 자료형 int와 변수 이름 current hp를 작성하게 되면 컴퓨터 메모리 공간에 변수 current hp의 공간이 생성됩니다. 변수 자료형 int는 정수를 뜻하기 때문에 이 공간에는 정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데이터를 수정할 땐 변수 이름을 활용합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current hp는 35와 같이 작성하면 current hp 변수에 35를 저장하겠다. current hp에게 할당된 메모리 공간에 정수 35를 저장하겠다 라는 뜻이 됩니다. 반대로 변수에 저장된 값을 사용하고 싶을 때는 대입 연산자 없이 debug.log current hp와 같이 변수 이름을 데이터가 들어가야 할 자리에 작성합니다. 변수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변수의 이름은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그림과 같이 대문자 v, value와 소문자 v, value는 다른 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변수 이름은 소문자로 시작해서 단어가 구분될 때 첫 글자를 대문자로 사용합니다. 두 번째로 변수의 이름에 숫자가 들어갈 수는 있지만 숫자로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림과 같이 int value 01은 가능하지만 int 01 value는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변수의 이름은 의미 있게 지어야 합니다. 그림과 같이 int a, b, f, j라고 이름을 짓는다고 해서 에러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변수들이 어떤 목적을 위해 생성되었는지, 어디에 사용되는지 파악하기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타겟 포지션, 플레이어 어택 데미지와 같이 이 변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마지막으로 변수를 사용하기 전에 값을 미리 할당해 둡니다. 그림과 같이 int value는 0, float value는 1.2f와 같이 선언을 하면서 또는 사용하기 전에 변수의 값을 꼭 설정해 줍니다. 값을 설정하지 않고 사용했을 때 컴파일러에 따라 예기치 못한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컴퓨터에서 확장자에 따라 저장, 사용하는 용도가 다른 것처럼 변수도 저장하는 데이터에 따라 다양한 타입을 제공합니다. 변수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과 개발자가 직접 정의하는 사용자 정의형이 있습니다. 정수형은 바이트, 숄트, 인트, 롱과 같은 키워드를 사용하며 소수점이 없는 숫자를 저장하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게임에선 4바이트의 int가 가장 흔하게 사용됩니다. 표현 방식은 -1, 2, 0, 10, 1000 등과 같이 소수점이 없는 음수, 양수, 그리고 0입니다. 실수형은 플룻, 더블, 데시말과 같은 키워드를 사용하며 소수점이 있는 숫자를 저장하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표현 방식은 -1.2f, 0.3f, 0.0f, 3.5와 같이 소수점이 있는 음수, 양수, 그리고 0입니다. 플룻, 더블, 데시말을 구분하기 위해 플룻은 f를, 데시말은 m을 붙입니다. 문자열은 스트링 키워드를 사용하며 문장을 표현하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표현 방식은 보이는 것과 같이 쌍따옴표 사이에 원하는 문장을 작성합니다. 논리형은 불 키워드를 사용하며 참과 거짓을 표현하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표현 방식은 true, false로 참과 거짓의 데이터를 저장,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형은 구조체, 클래스와 같은 것들이 있으며 위에서 설명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변수, 사용자 정의형을 묶어 새로운 데이터 타입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예시를 들면 학생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스튜던트 클래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클래스 단원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를 선언하려면 6번째 줄의 int value 01과 같이 변수 자료형과 변수 이름이 필요합니다. 만약 타입이 같은 변수를 여러 개 선언할 경우 private int value 01, private int value 02, private int value 03과 같이 선언해도 되고 한 줄에 private int value 01, value 02, value 03과 같이 선언해도 됩니다. 12번째 줄의 private int value 05는 10과 같이 변수를 선언하면서 값을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9번째 줄과 같이 동시에 여러 개의 변수를 선언할 경우 15번째 줄과 같이 쉼표로 구분해서 초기화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초기화를 위한 함수 awake, start에서 별도로 값을 할당하기도 합니다. 변수는 선언되는 위치, 앞에 붙는 키워드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범위, 용도 등이 달라집니다. 유니티에서는 변수가 선언되는 위치에 따라 크게 클래스 멤버 변수와 지역 변수로 나뉩니다. 클래스 멤버 변수는 클래스 내부, 클래스 멤버 함수의 외부에 선언되는 변수로 해당 클래스의 객체가 소멸될 때까지 생존하게 됩니다. 앞서 말한 private과 같은 공유 범위 키워드를 함께 붙여 선언하게 되며 이 공유 범위에 따라 해당 클래스 또는 외부 클래스도 해당 변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 변수는 함수 내부에 선언되는 변수로 변수가 선언된 위치로부터 아래쪽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중괄호 내부에 변수가 선언되며 중괄호가 닫히면 변수 데이터도 소멸하게 됩니다. 함수 내부에서만 생존하기 때문에 private과 같은 공유 범위 키워드를 붙일 수 없습니다. 클래스 멤버 변수를 선언할 때 변수 타입 앞에 read only 또는 const 키워드를 붙일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루기 때문에 간단히 얘기하면 이 두 타입은 변수 선언과 같이 지정된 시점에서만 변수의 값을 설정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변수의 값을 수정할 수 없고 저장되어 있는 변수 값을 불러와 사용할 수만 있습니다. 연산자는 변수 데이터를 연산해서 다양한 결과를 얻기 위해 사용합니다. 표와 같이 결과값을 대입하는 대입 연산자부터 사칙 연산을 하는 산술 연산자 등과 같이 다양한 연산자를 제공합니다. 산술 연산자는 사칙 연산을 수행하는 연산자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덧셈, 뺄셈, 곱셈 연산자와 나눗셈 후 몫을 결과값으로 사용하는 나눗셈 연산자, 나눗셈 후 나머지 값을 결과값으로 사용하는 나머지 연산자가 있습니다.
결과값을 대입하는 연산자로 단순히 결과값을 대입하는 는 연산자가 대표적이며 산술, 비트 연산과 대입 연산을 축약해서 표현하는 다양한 대입 연산자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변수 초기화를 배울 때 는 대입 연산자는 자연스럽게 배웠으며 오른쪽 p 연산자의 값을 왼쪽 p 연산자에 대입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x는 x 플러스 y와 같이 결과값을 저장하는 왼쪽 p 연산자와 값을 사용하는 오른쪽 p 연산자에 동일한 변수가 사용될 때 축약해서 표현할 수 있는 플러스는, 마이너스는, 곱하기는, 나누기는, %는과 같은 축약된 대입 연산자를 제공합니다. 아래의 5개 대입 연산자는 비트 연산자를 축약한 대입 연산자입니다. 수치가 1씩 증가 또는 감소할 때 사용하는 연산자로 수치가 1씩 증가할 때는 플러스, 수치가 1씩 감소할 때는 마이너스를 사용합니다. 또한 이 연산자는 변수의 앞 또는 뒤와 같이 붙는 위치에 따라 전위 또는 후위로 불리며 연산 순서가 다릅니다. 표의 예제와 같이 int x는 10, debug.log x++를 하게 되면 debug.log로 x값을 먼저 출력하고 x값을 1 증가시킵니다. 화면에 출력되는 값은 10, 변수 x값은 11입니다. debug.log ++x를 하게 되면 먼저 x값을 1 증가시키고 debug.log로 x값을 출력합니다. 화면에 출력되는 값과 변수 x의 값이 동일하게 11입니다. 비교 연산자는 양쪽의 값을 비교해 결과에 따라 참, 거짓, 논리값을 나타내는 연산자입니다. 왼쪽 p 연산자의 값이 오른쪽 p 연산자의 값보다 작은지, 큰지, 작거나 같은지, 크거나 같은지, 다른지 검사할 수 있습니다. 연산자 기호는 띄어쓰기 하지 않고 붙여서 사용하며 결과는 불변수에 저장 가능합니다. 논리 연산자는 조건을 비교하는 비교 연산자가 동시에 2개 이상 사용될 때 사용합니다. 논리 연산자는 2개의 조건이 모두 참이면 true, 그렇지 않을 경우 모두 false인 and 연산자, 2개의 조건이 모두 거짓이면 false, 그렇지 않을 경우 모두 true인 or 연산자, 결과가 참이면 거짓으로, 거짓이면 참으로 반전되는 not 연산자가 있습니다. 조건 연산자는 조건식을 사용해 조건식의 참, 거짓 여부에 따라 다른 결과값을 대입하는 연산자입니다. 흔히 사막 연산자라고도 불리며 조건문 if를 배우게 되면 if와 else를 한 줄에 표현한 것이 사막 연산자입니다. 조건 연산자의 연산자 기호는 물음표와 콜론으로 D는 A 물음표 B 콜론 C와 같은 형태로 작성하며 A 조건식이 참이면 B 값을, 거짓이면 C 값을 D에 저장합니다. 비트 연산자는 이진수의 비트 단위로 데이터를 연산할 때 사용합니다. 비트 연산자는 시프트 연산자와 비트 논리 연산자가 있습니다. 연산자는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으며 우선순위가 같을 경우에는 왼쪽의 연산자를 먼저 계산합니다. 우선순위와 관계없이 괄호 안에 있는 연산자가 우선 계산되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헷갈릴 경우에는 괄호로 묶어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표는 우선순위대로 연산자를 나열한 결과입니다. 조건문은 설정한 조건이 참 또는 거짓일 때 코드를 실행하거나 실행하지 않고 넘어가서 프로그램의 흐름을 여러 갈래로 나누는 제어문입니다. 조건문에는 if와 스위치 케이스가 있으며 if의 경우 한 쌍으로 이뤄질 수 있는 if, else의 세 종류가 있습니다. if 조건문은 화면과 같이 if 괄호 내부의 조건식이 참이면 중괄호 내부를 실행하고 거짓이면 중괄호 내부를 실행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if를 사용할 때 중괄호를 표시하지 않으면 if 조건 바로 뒤에 나오는 코드 1만 if에 종속된 내용으로 판단해 참, 거짓에 따라 실행하고 코드 2, 코드 3은 조건과 관계없이 실행됩니다. 만약 조건 연산식 뒤에 세미콜론을 붙이게 된다면 조건식에서 문장이 끝난 것으로 간주해 코드 1은 if와 별개의 내용으로 무조건 실행됩니다. else는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고 if와 한 그룹으로 사용 가능한 조건 키워드로 위의 조건들이 모두 거짓일 때 실행됩니다. if의 조건이 참이면 if 중괄호 내부를 실행하고 거짓이면 else 중괄호 내부를 실행합니다. if와 else는 한 쌍으로 if 조건에 만족하지 않는 모든 경우가 else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else는 조건식 자체가 없고 if와 else 둘 중 하나는 무조건 실행됩니다. else는 한 쌍으로 이루어진 조건문들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 실행되기 때문에 반드시 마지막 조건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한 그룹으로 묶을 수 있는 경우에는 if를 사용해 조건을 검사하는 것보다 else를 사용해 검사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림과 같이 왼쪽의 if를 사용해 조건을 검사하면 if a는 짝수인가 조건을 만족해도 아래의 if a는 홀수인가를 실행하게 됩니다. 오른쪽의 if else를 사용해 조건을 검사하면 if a는 짝수인가 조건을 만족하면 아래의 else 코드는 실행하지 않고 건너뛰게 됩니다. else if는 한 그룹으로 검사해야 하는 조건이 여러 개일 때 사용합니다. if의 조건이 참이면 if 내부를 실행하고 거짓이면 else if의 조건 2를 실행합니다. 조건 2가 참이면 코드 2를 실행하고 거짓이면 else를 실행합니다. 이렇게 else if는 중간에 몇 개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if는 한 그룹의 조건문에서 하나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lse if는 한 그룹의 조건문에서 if 아래에 작성되며 몇 개를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else는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 사용할 때는 한 그룹의 조건문 가장 마지막에 위치하며 하나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위치 케이스는 조건에 하나의 변수를 등록하고 if처럼 범위가 아닌 값 하나에 대해 조건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스위치에 조건을 검사할 변수를 설정하고 조건값에 해당하는 내용은 케이스 뒤의 값에 작성합니다. 스위치 케이스에서 if의 else와 동일한 역할은 디폴트로 위에 있는 모든 케이스를 만족하지 않는 나머지 값일 때 디폴트가 실행됩니다. 스위치 케이스는 브레이크로 조건을 중지시켜주지 않으면 내부에 있는 모든 케이스를 다 실행하게 됩니다. 반복문은 설정한 조건이 거짓이 될 때까지 코드 블록 내부를 반복해서 실행합니다. 반복문에는 for, while, do-while이 있습니다. for 반복문은 for 괄호 내부에 조건에 사용되는 변수의 선언과 초기화, 조건, 증감 연산자와 같이 3개의 연산자를 작성하며 초기화한 변수가 반복문 내부를 1회 실행할 때마다 증감 연산자에 의해 값이 바뀌며 조건이 거짓일 때까지 반복해서 실행합니다. 아래 예시 코드와 같이 정수형 변수 인덱스를 0으로 초기화하고 인덱스가 10보다 작은지 검사합니다. 조건이 참이기 때문에 포문 내부 중괄호를 실행해 인덱스 값 0을 출력하고 인덱스 ++로 가서 인덱스 변수 값을 증가시킵니다. 다시 인덱스가 10보다 작은지 검사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해 인덱스가 10이 되어 인덱스가 10보다 작다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for 반복문을 빠져나와 아래의 코드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림으로 보면 최초 1회 초기화를 실행합니다. for의 조건을 검사하고 조건이 참이면 반복문 내부를 실행합니다. 내부 코드를 모두 실행해 닫히는 중괄호를 만나면 증감 연산자로 가서 조건에 사용되는 변수의 값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고 다시 조건 검사로 갑니다. 조건이 거짓이 되면 반복문을 빠져나와 코드 2를 실행하게 됩니다. while 반복문은 for 반복문과 다르게 괄호 내부에 조건만 들어갑니다.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때까지 실행하는 것은 동일하며 조건에 사용되는 변수 선언 및 초기화와 증감 연산은 알아서 작성합니다. 일반적으로 초기화는 while 바로 위에 작성하며 증감 연산은 while 내부의 가장 아래에 작성합니다. 포문에 있던 변수 선언 및 초기화와 증감 연산의 위치만 바뀌었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반복 조건에 사용되는 변수를 선언하고 초기화합니다. while의 조건을 검사하고 조건이 참이면 반복문 내부를 실행합니다. 반복문 내부에 있는 조건 변수의 증감 연산을 실행합니다. 조건이 거짓이 되면 코드 2를 실행합니다. for문, while문은 조건을 먼저 검사하기 때문에 조건이 맞지 않으면 단 한 번도 실행되지 않는 반면 do-while은 일단 한 번 조건 없이 실행하고 그 후에 조건을 검사해 반복해서 실행합니다. 조건을 검사하는 while의 위치가 중괄호가 끝나는 부분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do-while에서는 while이 문장의 끝이기 때문에 끝에 세미콜론을 붙여줍니다. 그림으로 보면 반복 조건에 사용되는 변수를 선언하고 초기화합니다. 반복문 내부를 실행합니다. 반복문 내부에 있는 조건 변수의 증감 연산을 실행합니다.
doWhile의 조건을 검사하고 조건이 참이면 반복문 내부를 실행합니다. 조건이 거짓이 되면 코드 2를 실행합니다. 반복문은 정해진 횟수만큼 반복한 후 종료하지만 이를 정해진 횟수 없이 무한하게 실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반복문 내부 또는 다른 곳에서 이 반복문을 종료시킬 수 있는 코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for 반복문은 세미콜론 사이에 들어가는 문장을 작성하지 않고 while, doWhile은 조건에 true를 작성해주면 조건이 계속 참이어서 무한하게 반복됩니다. 점프문은 흐름을 끊고 프로그램의 실행 위치를 원하는 곳으로 이동시키는 키워드입니다. 브레이크는 현재 실행 중인 반복문이나 스위치문의 실행을 중단할 때 사용합니다. 코드와 같이 작성했을 때 브레이크문을 만나면 반복문이 종료되기 때문에 인덱스가 5가 되면 반복문이 종료되어 결과는 0, 1, 2, 3, 4가 출력됩니다. continue는 반복문에서 현재 조건만 건너뛰는 키워드입니다. 코드와 같이 작성했을 때 continue 문을 만나면 인덱스가 5인 현재 조건의 반복만 건너뛰기 때문에 결과는 0, 1, 2, 3, 4, 6, 7, 8, 9가 출력됩니다. 배열이란 같은 형식의 데이터를 한 그룹으로 묶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5마리의 적이 있다고 가정할 때 5마리 적의 체력을 담는 변수를 선언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지식대로라면 코드의 int enemy 01은 31과 같이 5개의 변수를 선언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적이 50마리가 있으면 변수를 50개 선언해야 할까요?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같은 형식의 데이터를 그룹으로 묶어 사용하는 배열입니다. 배열의 선언은 데이터 형식 뒤에 꺾인 괄호를 작성하고 배열의 이름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new 데이터 형식 꺾인 괄호 저장할 데이터 개수를 작성합니다. 아래의 int 배열 변수 enemies,는 new int 5와 같이 선언하면 그림과 같이 5개의 정수형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생성됩니다. 선언된 배열의 값을 저장하거나 사용할 때는 배열 변수명을 쓰고 꺾인 가로 안에 방 번호를 입력합니다. 방 번호는 0부터 시작하게 되며 코드와 같이 enemies 0번 방에 31을 저장해라 라고 설정하게 되면 0부터 4까지의 5개의 방 중에 0번 방에 31의 값을 저장하게 됩니다. 배열은 선언뿐만 아니라 사용할 때도 개수만큼의 줄수가 필요한 변수와 달리 반복문을 이용해 한 번에 사용 가능합니다. 배열의 값을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 배열의 원소 개수를 명시하고 그 뒤에 중괄호로 둘러싸인 블록을 붙인 뒤 블록 사이에 배열의 각 원소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방법에서 배열의 용량을 생략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new 연산자와 데이터 형식, 꺾인 가로와 용량을 모두 생략하는 방법입니다. 시스템 이름 공간에 있는 array 클래스는 배열에 사용할 수 있는 각종 메소드와 프로퍼티를 제공합니다. 정적 메소드와 인스턴스 메소드, 프로퍼티를 제공하며 정적 메소드를 사용하려면 using 시스템을 추가하고 array class.메소드명과 같이 사용해야 합니다. 인스턴스 메소드와 프로퍼티는 우리가 만든 배열 변수에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메소드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유사한 용어에는 함수, 서브루틴, 프로시저, 서브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메소드는 방법이라는 뜻으로 객체의 일을 처리하는 방법을 정의합니다. 일련의 코드를 하나의 이름 아래 묶어두고 묶어둔 코드를 메소드의 이름을 불러 내부 코드들을 실행합니다. 아래와 같이 메소드는 클래스 내부, 메소드 외부에 정의하며 메소드를 정의할 때는 한정자와 반환 형식을 설정하고 메소드 이름을 정해줍니다. 만약 메소드 내부 코드가 작동하기 위해 외부의 데이터가 필요하다면 매개 변수를 선언합니다. 이렇게 정의된 메소드 내부에 실행하고 싶은 코드 내용을 작성합니다. 만약 이 메소드에서 어떤 결과값이 나와 외부로 데이터를 전달한다면 return 뒤에 전달하는 데이터를 작성합니다. 이때 반환 형식과 return으로 반환하는 데이터의 변수 타입은 일치해야 합니다. 실제 코드를 예로 들어보면 calculator라는 클래스 내부에 add와 multiple이라는 메소드를 정의했습니다.
add 메소드는 매개 변수로 int num1, int num2를 선언했고 메소드 내부에서 int result 변수를 선언해 num1과 num2의 합을 저장합니다. add 메소드의 반환 형식은 int로 return을 이용해 정수형 데이터 result의 값을 외부로 반환합니다. 멀티플 메소드는 매개 변수로 int num1, int num2를 선언했고 메소드 내부에서 int result 변수를 선언해 num1과 num2의 곱을 저장합니다. debug.log를 이용해 num1과 num2의 곱, result를 출력합니다. 멀티플 메소드의 반환 형식은 void로 반환하는 값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return으로 반환을 하지 않습니다. 메소드의 장점은 일련의 코드를 묶어두고 이름을 불러 내부 코드를 실행하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의 코드를 반복해서 작성하는 수고가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래 코드들은 두 수를 곱해서 결과를 debug.log로 출력하는 코드입니다. 다만 이 곱셈 연산을 다른 수를 대입해서 여러 번 한다고 했을 때 왼쪽은 메소드를 이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곱셈을 할 num1과 num2의 값을 대입하고 리절트는 num1 곱하기 num2로 두 수의 곱을 구한 후 debug.log를 이용해 결과를 출력하고 있습니다. 이 코드를 곱셈을 할 때마다 똑같이 작성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우리가 방금 배운 메소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매개 변수 num1과 num2를 가지는 멀티플 메소드를 정의합니다. 메소드 내부에서는 정수형 변수 result를 선언해 num1과 num2의 곱셈 값을 저장하고 debug.log를 이용해 결과를 출력하고 있습니다. 곱셈 연산이 필요할 때 멀티플 3,4, 멀티플 5,8, 멀티플 4,6과 같이 우리가 정의한 메소드 이름 멀티플과 매개 변수 num1과 num2에 들어갈 값을 괄호 안에 작성해서 호출하면 곱셈 연산 후 debug.log로 결과를 출력하는 멀티플 메소드 내부를 실행합니다. 메소드는 이름을 불러 내부 코드를 실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림과 같이 코드를 실행하는 도중 메소드 이름 멀티플 3,4를 만나게 되면 멀티플 메소드로 이동해 내부에 있는 내용을 실행하고 메소드에 닫힌 중괄호를 만나게 되면 메소드가 호출되었던 멀티플 3,4로 돌아옵니다. 다시 순차적으로 코드를 실행하고 add 10,20을 만나게 되면 add 메소드로 이동해 내부에 있는 내용을 실행하고 메소드에 닫힌 중괄호를 만나게 되면 다시 메소드 이름 add 10,20으로 돌아와 아래의 코드를 이어서 실행합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은 프로그램을 여러 개의 독립된 객체 단위로 분할해 각각의 객체들이 메시지를 주고받고 데이터를 처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객체는 사람, 자동차와 같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칭합니다. 이러한 세상의 모든 것을 가상의 공간에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나타내는 속성과 행위를 나타내는 기능으로 구분해 객체의 특징을 뽑아서 표현하고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가상의 공간에 표현해야 한다면 자동차의 속성은 바퀴의 개수, 크기, 재질, 핸들의 반지름, 색상, 기어, 브레이크, 가속 페달과 같은 것들이 있고 자동차의 기능은 시동을 킨다, 전진한다, 후진한다, 방향을 오른쪽으로 전환한다, 멈춘다 등이 있을 것입니다. 클래스는 객체를 표현하는 속성과 기능을 하나의 집합으로 묶는 단위로 자동차를 표현하는 자동차 클래스, 더 작게는 바퀴 클래스, 핸들 클래스, 문 클래스, 의자 클래스 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객체는 게임 내의 실제 메모리를 가지고 태어난 하나의 오브젝트이고 클래스는 객체를 만들기 위한 틀입니다. 타코야끼를 예로 들면 타코야끼 틀에 반죽물과 문어를 넣고 타지 않게 돌리며 구우면 타코야끼 틀에 맞게 타코야끼가 완성됩니다. 단 언제 뒤집었는지 물을 얼마나 넣었는지에 따라 크기와 모양이 조금씩 다르고 색깔이나 맛도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여기서 타코야끼 틀은 클래스이고 만들어진 타코야끼는 객체 인스턴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게임에서 적 캐릭터들을 표현하기 위해 에너미 클래스를 만들게 되고 에너미 클래스 변수를 만들고 메모리를 할당하면 하나의 적 객체 인스턴스가 생성됩니다. 이때 적 객체의 속성을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완성된 타코야끼들처럼 게임 화면에 보여지는 적의 외형이나 능력치 등이 다르게 설정될 것입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기본이 되는 단위가 클래스이기 때문에 우리는 앞의 영상에서도 클래스를 사용했습니다. 클래스는 퍼블릭 클래스, 클래스 이름과 같이 정의하고 클래스의 범위를 나타내는 중괄호 내부에 현재 클래스에서 사용하는 변수와 메소드를 정의합니다. 코드는 플레이어 아이디와 체력 속성을 가지고 데미지를 입었을 때 체력이 감소되는 기능을 가지는 간단한 플레이어 클래스입니다. id, current HP 변수와 take 데미지 메소드는 플레이어 클래스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퍼블릭 클래스 플레이어에서 플레이어는 현재 클래스의 이름이고 클래스 이름 뒤에 콜론과 함께 오는 이름은 부모 클래스의 이름입니다. id, current HP와 같이 클래스 내부에 선언된 변수는 클래스 멤버 변수라고 부르며 take 데미지와 같이 클래스 내부에 정의된 메소드는 클래스 멤버 함수라고 부릅니다. 만약 메소드 내부에 선언된 변수가 있다면 이 변수는 클래스와 관계없는 지역 변수입니다. 멤버 변수는 클래스에 소속된 변수로 클래스의 속성을 저장, 사용하는 용도입니다. 같은 클래스에 소속되어 있는 메소드들은 클래스 멤버 변수를 조건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멤버 변수 선언 위치는 클래스의 영역을 나타내는 중괄호 내부, 메소드 정의 외부입니다. 멤버 함수는 클래스에 소속된 메소드로 클래스의 기능을 정의하고 사용하는 용도입니다. 멤버 변수와 마찬가지로 같은 클래스에 소속되어 있는 메소드는 조건 없이 호출 가능합니다. 멤버 함수 정의 위치는 클래스의 영역을 나타내는 중괄호 내부, 메소드 정의 외부입니다. 접근 지정자는 해당 멤버의 접근성을 설정하는 키워드입니다. 멤버 변수, 멤버 함수뿐만 아니라 클래스, 열거형과 같은 곳에 사용됩니다. 퍼블릭은 외부에서 클래스를 통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프라이빗은 외부에서 접근할 수 없으며 상속의 관계일 때 하위 클래스에서도 접근할 수 없습니다. 프로텍티드는 외부에서 접근할 수 없으며 상속의 관계일 때 하위 클래스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멤버 변수나 메소드에 가끔 접근 지정자가 붙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접근 지정자를 표기하지 않으면 프라이빗으로 설정됩니다. 접근 지정자를 구분해서 사용하는 이유는 클래스는 외부의 접근이 필요한 최소한의 기능만 외부에 노출시키고 나머지는 감추는 것을 지향합니다. 예를 들어 TV를 사용할 때 리모컨을 조작해 TV 채널을 돌리고 즐겁게 TV를 시청하는 것은 소비자가 알아야 하지만 리모컨을 눌렀을 때 어떻게 TV 채널이 바뀌고 화면에 색이 표현되고 소리가 나는지는 소비자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코드와 같이 멤버 변수나 메소드에 퍼블릭을 표기하면 외부에서 호출이 가능하고 프라이빗 또는 아무것도 표기하지 않으면 외부에서 호출이 불가능합니다.